무시무시한 한순간 혹시 압둘 아지즈 씨가 손에 긴 칼을 들고 나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따뜻하고 유연한 몸이 내 몸 위로 휘어지더니 내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 소리 내지 말아요. 내 사랑. 나는 둘 가운데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올 줄. 그녀의 손이 내 입을 덮었다. 제발.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 말 말아요. 나는 버티지 않았다. 입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에 써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서 이야기를 건너뛰어야겠다. 이것은 전혀 나답지 않은 행동이다. 나도 안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뒤에 이어진 멋진 장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생략해야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내 의사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 어쨌든 기분 전환 삼아 당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도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원한다면 당신의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 내가 알았던 수도 없이 많은 여자 가운데 이 시나이 사막의 여자만큼 엄청난 환희의 극치를 맛보게 해준 여자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또 솔직하게 말하겠다. 그녀의 솜씨는 놀라웠다. 그녀의 정열은 강렬했다. 그녀의 전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했다. 그녀는 매번 새롭고 복잡한 작전을 구사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 스타일이 내가 만나본 어떤 여자보다 섬세하고 심원했다. 그녀는 위대한 예술가였다. 천재였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나이 든 여자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진정한 천재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나로서도 그 어둠 속에서는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다. 어느 쪽으로든 한 푼도 걸지 않을 것이다. 매우 거친 카덴차가 끝난 뒤에는 그것이 부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래, 부인이 틀림없어. 그러나 갑자기 템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번 선율은 너무 유아적이고 순수해서 나는 속으로 이건 분명히 딸이라고 장담했다. 그래, 딸이 틀림없어. 정답을 모르니 미칠 것 같았다. 정말 감질났다. 동시에 겸손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결국 감식가, 최고의 감식가도 병에 붙은 딱지를 보지 않고 생산 연도를 맞추는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로구나. 정말 이번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때인가 나는 담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성냥불의 힘을 빌려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시 그녀의 손이 날아오더니 담배와 성냥을 모두 잡아채 멀리 던져버렸다. 나는 여러 번 그녀의 귀에 대고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세 마디가 이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올라와 입을 때렸다. 상당히 아팠다. 좋아, 나는 생각했다. 일단은 이대로 두자. 내일 아침 날이 밝은 뒤 아래층에서 얼굴의 광채를 보면, 내 눈과 마주친 상대의 눈을 보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작지만 분명한 표시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무엇보다도 내 이가 그녀의 왼쪽 목덜미에
옷으로 덮이는 선 바로 위에 만들어 놓은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을 터였다. 사실 그것은 좀 교활한 행동이기는 했다. 그러나 워낙 타이밍이 완벽했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열정이 가장 높이 고조된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를 사납게 움직였다. 그녀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밤이었다. 적어도 4시간은 흐른 뒤에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격렬하게 포옹하더니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방을 나갔다. 나는 다음날 10시가 되어서야 잠을 깨고 침대에서 나와 커튼을 열었다. 어제와 다름없이 밝고 뜨거운 사막의 하루였다. 나는 천천히 목욕을 하고 평소처럼 세심하게 옷을 입었다. 편안하고 상쾌했다. 중년에 이른 나이에도 여전히 눈만으로 여자를 방으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보통 여자인가.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 알아내는 일도 흥미진진할 터였다. 그 답은 곧 알 수 있겠지. 나는 천천히 층계 둘을 내려갔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아지즈 씨가 거실의 작은 책상에서 뭔가 쓰고 있다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잠자리는 편안했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너무 으스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아지즈 씨는 내 옆으로 다가와 새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음을 지었다. 그의 빈틈없는 작은 눈이 내 얼굴에 머물더니 뭔가를 찾아내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르라우드 살림에서 5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우편 트럭으로 펜벨트가 도착했답니다. 살레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뒤면 준비가 될 겁니다. 아침을 드시고 난 뒤에 내가 모셔다 드리죠.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가시게 되어 섭섭하네요. 이렇게 들러주셔서 아주 즐거웠는데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식사 후에 담배를 피려고 거실로 돌아갔을 때도 주인은 책상에서 계속 뭔가 쓰고 있었다. 주인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금 끝내놓아야 할 일이 2가지 있어서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가방은 싸서 차에 옮겨놓게 했으니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계십시오. 집사람과 딸애도 곧 내려올 겁니다. 부인이 먼저 왔다. 거실로 미끄럼질 치듯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바로 나일강의 눈부신 여왕 산무라무트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목에 가볍게 걸친 옅은 녹색 쉬폰 스카프였다. 가볍지만 세심하게, 워낙 세심하게 걸쳤기 때문에 목의 피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부인은 바로 남편에게 가더니 뺨에 입을 맞추었다. 잘 잤어요, 여보? 여자가 말했다. 이 교활하고 아름다운 암캐, 나는 생각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쾌활하게 말하며 내 맞은편 의자에 와서 앉았다. 잠자리는 편하셨나요? 부족한 게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그날 아침 그녀의 눈에서 본 것 같은 불꽃을 본 적이 없었다. 여자의 얼굴에서 그런 기쁨의 빛을 본 적도 없었다. 아주 잘 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지즈 씨는 여전히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책상에서 뭔가 바쁘게 쓰고 있었다. 부인이나 나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사람도 내가 지금까지 오쟁이를 지게 한 가엾은 남자들과 다를 게 없구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다. 하물며 바로 자기 코앞에서. 모두들 안녕하세요. 딸이 소리치며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입을 맞추고는 덧붙였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코넬리어스 씨? 그녀는 분홍색 슬랙스에 젓갈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그런데 그녀 역시 목에 가볍게 그러나 세심하게 스카프를 묶고 있었다. 쉬폰 스카프였다. 밤은 잘 보내셨나요? 그녀가 물으며 신혼의 신부처럼 내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 앉았다. 앉는 자세 때문에 그녀의 허벅지 하나가 내 팔뚝에 닿았다. 나는 등을 뒤로 젖히고 그녀를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눈을 찡긋했다. 눈을 찡긋한 것이다. 그녀의 얼굴 역시 어머니의 얼굴과 마찬가지로 빛을 발하며 반짝이고 있었다. 나이든 여자보다 더 흡족한 표정이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둘 가운데 물린 자국을 감출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둘 다 스카프로 목을 가리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나 왠지 음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에게 진실을 감추기 위해 둘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뭐하러 그런 야릇하고 골치 아픈 일을 하겠는가? 그럴 필요가 어디 있는가? 만일 그들끼리 음모를 짜고 계획을 세웠다면 어디까지일까? 어젯밤에 제비라도 뽑은 것일까? 아니면 손님이 올 때마다 번갈아 나서는 것일까? 이 집에 다시 와봐야겠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러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와봐야겠어. 사실 하루 이틀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차를 몰고 내려올 수도 있었다. 다시 초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준비되셨습니까, 코넬리어스 씨? 아지즈 씨가 책상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네, 다 됐습니다. 여자들은 웃음을 지으며 커다란 녹색 롤스로이스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맵시 있게 걸어나갔다. 나는 모녀의 손에 차례로 입을 맞추며 매우 고마웠다고 한 사람씩 인사했다. 이어 주인 옆자리에 올라탔다. 주인이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녀는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창을 내리고 마주 손을 흔들었다. 이어 우리는 정원을 빠져나가 사막으로 들어갔다. 돌이 깔린 노란 길을 따라
마그하라 산을 에둘러 갔다. 전신주가 우리와 함께 행진을 하고 있었다. 주인과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 유쾌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가능한 한 호감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제 나의 목적은 다시 그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초대하도록 만들지 못하면 내 입으로 그에게 직접 청해야 했다. 나는 정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 나는 그의 목을 따뜻하게 움켜쥐며 이렇게 말하고는 이런 식으로 덧붙일 생각이었다. 혹시 이쪽으로 다시 지나가게 되면 들러도 되겠습니까? 그가 좋다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어제 내 입으로 딸아이가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시겠지만 따님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부인도 못지않게 어여쁘더군요. 사실 두 분한테 반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봤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을 이었다. 둘 다 아주 짓궂지요. 외간 남자들과 시시덕거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시시덕거리는 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죠. 나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혹적인 일이지요. 30분도 안 돼요. 우리는 이스마일리아와 예루살렘을 잇는 도로에 이르렀다. 아지지 씨는 검은 타맥도로에 올라서더니 시속 110km의 속도로 주유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제 몇 분이면 주유소였다. 나는 제 방문 문제로 살살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물론 자연스럽게 초대를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선생 댁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더군요. 그만하면 괜찮지요. 이렇게 외딴 곳에서 세 분만 사시니 가끔은 외롭기도 하겠습니다. 다른 곳이라고 다를 바 없지요. 사람은 어디에 있든 외로우니까요. 사막이든 도시든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손님들이 찾아오지요. 가끔씩 들르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와주셔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친절과 환대를 만나기가 힘들거든요. 나는 그가 다시 한번 들르라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으나 그는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짧지만 좀 불편한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건너기 위해 내가 말했다. 선생은 부모로서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사력 있게 행동하고 계시더군요. 내 행동이요? 네, 저런 외딴 곳에 집을 지어놓고 딸만을 위해 딸을 보호하며 그곳에 사시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그가 웃음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앞의 도로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600m 정도 앞에 주유소와 오두막들이 보였다. 해가 하늘 높이 올라가 차 안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죠.
내가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웃음만 지었다. 이번에는 약간 쑥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런 칭찬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화려한 고립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쁜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신다고요? 말씀하셨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막이라고. 선원이 바다를 사랑하듯이 사막을 사랑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게 뭡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손을 운전대에 올린 채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시선은 앞에 도로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묻지 말아야 할 걸 물었군요. 사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창밖의 사막을 내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군요. 벌써 37도는 넘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는 불편한 듯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들썩였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그 집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닐 분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점은 안심하세요. 우리는 이제 주유소에 거의 다 왔다. 그는 차의 속도를 늦추었다.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했다. 이야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두 아랍인이 라곤다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딸 말입니다. 주인이 마침내 말하고 있었다. 선생이 만난 딸이요. 그 아이는 제 외동딸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 아이보다 5살 많은 딸이 또 하나 있죠. 틀림없이 내가 본 따님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겠군요. 그 따님은 어디 사나요? 베이루트에 삽니까? 아니요, 그 아이도 집에 있습니다. 어느 집이요? 방금 우리가 나온 집 말입니까? 예. 하지만 못 봤는데요.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덧붙였다. 못 보셨을 겁니다. 왜죠? 그 아이는 나병에 걸렸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래요. 당연히 놀라시겠죠. 그가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게다가 나병 가운데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거든요. 가여운 아이예요. 마비성 나병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건 저항력이 아주 강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절성 나병이기만 해도 훨씬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방이죠. 그때쯤 차는 주유소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의자에 앉은 채 그 작고 영리해 보이는 검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던 압들 아지즈 씨의 모습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코넬리어스 씨. 진정하세요. 선생은 걱정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염력이 강한 병이 아니니까요. 아주 깊숙한 접촉을 하지 않는 한 그 병은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나는 차에서 천천히 내려 햇빛을 받으며 섰다. 병에 걸려 얼굴이 문드러진 아랍인이 나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하고 있었다. 벤벨트는 다 고쳐놓았소. 이제 아무 문제 없소. 나는 담배를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으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리는 바람에 담뱃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담뱃갑을 집어들고 담배를 한 대 꺼내 간신히 불을 붙였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녹색의 롤스로이스는 이미 500m 떨어진 곳에 가 있었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었다.